아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뒤에 서가 계셔가지고요. 이거 참, 예, 조금 재미나게 해야 될 건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 30분 정도인데요. 말을 조금 빨리 하고 또 전부 다 아시는 부분은 또 앞에 정 교수님께서 또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 동향 및 개발 현황인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시장에 지금 여러 가지 착시 현상도 많고 한데 이걸 이제 산업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 걸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배경 말씀드리면 아까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조금 안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 기아 쪽에서 글로벌 탑5를 유지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지속 성장을 갖춰야 되는데 지속 성장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그 중국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 세계 자동차가 9,300, 한 400만 대 정도가 생산이 때가 판매가 됐는데요. 요즘 자동차 업체들이 재고 관리를 잘해서 생산이나 판매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2,400만 대 정도를 중국이 작년에 생산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2020년에 얼마를 생산할 거냐? 한 20개 자동차 업체들을 어떤 희망사항이지만 그 판매 계획을 모았더니 2020년에 5,600만 대입니다. 5,800만 대 정도입니다. 예, 그럼 자동차가 핸드폰 같이 이렇게 막 매출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2020년에 아까 말씀드린 9,400만 대 정도가 한 2억만 대 정도 팔리면은 괜찮은데 그때 예상하는 거는 한 1억만 대에서 1억 1천만 대 사이거든요. 그럼 자동차 제조업 관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한 60%가 중국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조업 관점에서 자동차를 들여다봤다가는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도 한 3, 4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더라도 자동차가 지금 단순 수송이나 운전 지원의 이동체입니다. 오늘 뭐 설명이 있었지만 이 아다스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차량의 센스, 레이더 이런 걸 지금 탑재를 해서 주행 안정성이나 운전 편의성을 도모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적용되는 거는 90년 말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차량에 레이더나 아니면은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영상 센서를 카메라를 탑재를 해가지고 차간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최초 언제 나왔냐면은 1996년에 나왔습니다. 5년인가 6년에. 그거 누가 만들었냐면은 미쓰비시 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프리뷰 디스턴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제동 제어는 안 되지만 엔진을 가지고 토크 제어를 해가지고 가감속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20년 전에 벌써 이런 시스템이 나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발전했냐면은 제가 돈만 주면은 제가 원하는 옵션을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떠냐면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서 생활도 하고 사무도 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거라는 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자동차를 자율주행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무인으로 이동하니까 운전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면은 기존의 제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같이 일어나고 또 커넥티드 카 서비스가 여기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ICT 쪽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새로 뭐냐면 융합산업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만 자꾸 보고 계세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동차 업체에 맡겨 놓으면 다 알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정의도 너무 뭐냐면은 무인 운전 아니면 언맨드 비클이라든지 이런 쪽에 드라이브리스 비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먼 미래는 가능할 겁니다. 뭐 지금 우버라든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각에서 구글이 2020년에 완전 자율주행 니자에서 말하는 레벨 4 아니면 SAS 말하는 레벨 5 그거 출시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그 업체들한테 정말 뭐냐면은 니자의 레벨 4
아니면 SA의 레벨 5 출시하느냐 그러면 다 꼬리를 내립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실제 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더스트리나 프로덕션을 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R&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정 데모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서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아니면 시험 운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건 어떠냐 보면은 실정이나 데모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점에서 또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고속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100km 이동한다 그러는 거는 시속 초당 시속 100km면 28.8m를 초당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몇 초라도 만약에 작동을 안 해버리면 그냥 봉사 그리고 귀머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반드시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먼저 전제가 되면서 발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은 아직 누가 잘못했냐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참 잘못했죠. 왜? 그 시스템 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오토파일럿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파일럿 어때? 요즘 파일럿이면 그냥 놔두면 얘가 자동으로 다 동작하는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운전자한테 과신을 하도록 했는 게 그게 잘못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리던던시라든지 페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사실은 약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9,400만 대 생산되고 있는 그 볼륨을 몇 프로를 내가 가져오느냐 시장 점유율 얼마나 가져오냐가 자동차 업체들이 다 관심이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800만 대 정도 하고 있는데 1,000만 대 하고 싶고 1,100만 대 하고 싶고 이게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9,400만 대 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오느냐 관점에서 거기 볼 때는 자동차는 안전하고 사고 없고 그리고 운전하기 편리한 차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운전자의 부주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조작력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로 90% 정도가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4,500명이 매년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란 뭐냐 하면은 이런 운전자의 부주의를 자동차가 지능화하고 고도화돼서 이런 거를 없애자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조금 진화하면은 4,500명이 매년 사망하는 거를 한 3,00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게 점점점 나갔을 때는 이제 제로 액시던트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시대가 언제 올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차량 거동을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지능화된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죠. 자,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기술 쪽이 발전하는 거하고 인프라 기술 발전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발전하고 있는 하나의 큰 그 형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시장 관점에서는 이 둘이가 서로가 지금 충돌하고 서로가 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하는 쪽이 결국은 시장에 살아남을 걸로 보고 있어요. 한쪽만 고집하고 있고 자기만 벽을 쳐서 하는 그런 쪽에서는 오래 못 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지금 자동차 업체들하고 그리고 ICT 업체들하고도 어느 시점에서는 융합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정말 글로벌 탑5가 아니고 저 밑에 조금 빠지는 업체들끼리 하고 구글하고라든지 이런 쪽하고 조인해서 새로운 뭐냐 하면은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여기 관련해서 보여드리는 자료는 일본에서 지금 국가전략 프로젝트라고 SIP라고 해서 벌써 이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도요타부터 자동차 업체들하고 다 같이 조인해서 ICT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하나의 어떤 시스템 구성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들여다보면은 자동차하고 인프라하고 잘 융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정 교수님이 통신 쪽의 이야기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게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자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컨셉만 이야기하고 에세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만 놔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모습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정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사용했던 거는 플러스터 설리반의 자료를 이용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동차 센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를 여기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네, 센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플러스터 설리반에서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토노머스 이제 비클이라고 해서 SA 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저희가 볼 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차량의 센서를 해서 자립적으로 이제 뭐를 가는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정보를 주고 있는 이런 걸 이제 그 플러스터 설리반에서는 코오퍼레이티브 드라이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커넥티드 비클에서 이건 V2X가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하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로 해서 이러면 이제 커넥티드 오토메이티드 비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컨셉이 뭔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SK텔레콤 쪽에서는 메인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제일 강하잖아요, 사실. 그죠? 코오퍼레이티브나 아니면 커넥티드 비클 쪽에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이쪽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왜? 자율주행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은 이 사업을 놓치기 싫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다음에 제가 자율주행을 둘러싸고 있는 파생산업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조사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예. 그 파생산업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걸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거를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아다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가 중심이 돼서 자동차가 할 영역이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ICT 업체들은 또 생각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시장이 밝은데 자동차뿐만 아니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융합 산업이 있는데 나는 그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들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자꾸 막잖아요. 그죠? 막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객 중심적으로 시장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고객이 원해, 아니면 시장이 이걸 원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패러다임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꾸 제시를 하는 겁니다. 구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글이 먼 미래의 어떤 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교통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구글이 자동차를 팔겠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 미래 교통 사회가 이게 더 큰 시장이거든요. 그건 수백조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제시를 하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해서 고객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소비자들은 굉장히 약았어요. 근데 미래는 제가 봤을 때 더 약할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절대로 돈을 안 내려고 그럴 겁니다. 공짜로 뭔가 얻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나 스마트카는 ICT 업체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많이 해왔잖아요. 핸드폰 공짜로 끼워주고 거기다 해서 그 사용료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볼 때 지금 이 소비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은 자기 주머니에 돈을 안 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2013년에 JD 파워에서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당신 주머니에서 얼마를 돈을 내겠습니까 했더니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한 3,000불. 근데 지금 구글이나 아까 우버에 머리에 이렇게 큰 거 하나 달고 있잖아요. 그게 벨로다인의 레이저 스캐너인데 그 하나 가격이 요즘 가격 많이 내렸다고 해서 지금 9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 물량이 많으시면은 우리 30만 원짜리에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성공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 메커니즘 자체가 구글 벨로다인 같이 이렇게
그 기구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얼마 못 씁니다. 자동차 쪽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비자가 정말 나쁜 운전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외국에 가면 굉장히 양반이 돼서 굉장히 법도 잘 지키고 이러시는데 한국에만 오면은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뭐 4차선 이랬는데 4차선에서 1차선 돌아가서 유턴하고 택시들이 뭐 여기서 들어가고 교차로 저리 지나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법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같이 움직여서 그리고 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게 하나하나씩 산업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면 현황 및 과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2년 전에 자율주행을 둘러서 하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해봤더니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참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그걸 산업 생태계를 분석할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법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두 번째는 사용자들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보행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산업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용성 관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법 규제도 정책적으로 이런 해야 될 기술 표준에 이런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표준화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거의 안 돼 있고요. 인프라, 도로 인프라하고 ICT 인프라 이쪽도 보면은 우리가 물론 통신 쪽에 대한 거는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자율주행하기 위한 주행하기 위한 인프라 조건 돼 있냐 하면은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취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산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자동차 업체나 ICT 업체들 쪽에 관련 쪽에 어떤 협업이나 이런 것도 생태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하는 만도나 모비스가 있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자율주행 관련 쪽에 전문 컨설팅 기관의 회사 자료를 보면은 이름도 잘 안 올라와요. 대부분 보면은 보쉬, 콘티넨탈, 델파이, 우리가 해외에 듣는 덴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지 국내 업체들은 거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이름이. 아직 뭐냐 하면은 아다스에도 진입해서 그것도 버거워하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율주행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여기 우리나라에다 열어놔버리면 결국 해외 업체들한테 좋은 일 다 시켜버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지금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관련해서 핵심 센서는 다 해외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시장이 너무 밝다 보니까 너무 전망이 좋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야 하느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업체뿐만 아니고 ICT 업체나 또 교통하시는 분들, ITS나 이런 분들이 다 공동으로 저희한테 주어지는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잘 합쳐서 잘 해나가냐가 앞으로 저희가 지속 성장을 할 거냐, 자동차도. 그리고 새로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ICT가 융합이 일어나서 미래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융합 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가 갈 거냐의 하는 관건으로 봅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을 둘러싸고 있는 파생산업 관련해서 조사 전망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KPMG에서 영국이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지금 그걸 키우고 있고 또 한쪽 일본이에요. 그래서 영국 쪽에 벌써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관련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차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인프라나 이런 다양한 뭐냐면은 융합산업이 있는데 그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매년 74조 정도의 먹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일본에서 미쯔비시 종합연구소에서 올해 나온 자료에 일본 그 규모로 봤을 때는 104조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 규모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한 38조 정도 먹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잘 담아야 할 거냐, 그겁니다.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여기 이 전체 산업 중에 정말 일부를 가지고 가는 거지, 나머지는 여기 관련된 연관 산업이 이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술 레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오토매티드 드라이빙이나 자동차의 센서나 이런 걸 탑재해서 하는 쪽이 지금 닉자의 레벨 지금 한 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그에다가 센서를 많이 탑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기술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한계성이 있어요. 왜? 자동차 센서로 볼 수 있는 거리는 최대 200에서 250m입니다. 그리고 차에다가 센서를 많이 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트가 점점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많이 달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는 우버 아까 택시라든지 그런 택시는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400만 대, 아까 말씀드린 작년 기준으로 9,380만 대 그 자동차 시장에서 내가 얼마를 가져올 거냐, 그 시장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관련해서 센서도 많이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자동차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차선 변경 레인 체인지 에이드 디시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특화된 형태로 이렇게 시스템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난 영역에서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레벨 3, 4가 중요하냐면은 레벨 3부터 뭐냐면은 조건부적으로 눈을 오프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있어요. 눈을 떼야지 뭘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업무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 공간, 사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벨 3, 4는 간헐적으로 눈을 떼고 완전하게 눈을 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가지가. 자, 레벨 2까지는 눈을 계속 뭐냐면은 주시하면서 주변 상황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2번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건지, 그거를 누가 판단하냐면 운전자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운전자가 100%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테슬라도 그 운전자가 정말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유튜브에다 다 올려가지고 그걸 저장해 뒀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근거 자료가 돼서 이 사람이 과실에 해가지고 사고 났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뭐냐면은 사고 나면 전부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3, 4가 되면은 눈을 떼라고 했어요. 눈을 떼라고 해놓고 나서 제조사에서 그렇게 차를 팔고 사고 나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 그 차 돈 내고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안전성을 더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더 많은 검지 영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정보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다양한 뭐냐면은 주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이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결국 도로나 또 아니면은 ICT 쪽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2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정보를 내가 인터페이싱에 대한 규격만 맞추고 서로가 정보 공유하는 코오퍼레이티브 컨트롤 컨셉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전용 구간 내에서는 제가 캠퍼스라든지 아니면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제가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걸 만들 수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간 내에서는 자동차도 내 거, 인프라도 내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인테그레이티드 컨트롤 컨셉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은 인프라의 정보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착시 현상 이게 심각한데요. 자, 첫 번째 역량의 착시입니다. 아직 자율주행 제대로 해보지도 안 해놓고 벌써 내가 역량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레벨 3, 4에 대한 거는 인프라하고 같이 협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된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도로나 ICT 쪽에. 그런데 벌써 레벨 3, 4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를 했을까요? 그건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왜 레벨 3, 4까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한 착시가 있고요. 두 번째, 해외에 저대로 믿지 마십시오. 미국이 어떠니 일본이 어떠니 유럽이 어떠니 우리나라하고 법제도적인 것도 다 다르고 도로 상황도 다르고 소비자들의 성향도 다 다른데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가지고 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써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한국에 가져가서 딱 두면 얘가 막 알아서 다닐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꼼짝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지금 구글의 셀프 드라이빙 카가 보행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보행자가 여기서 장난치려고 이렇게 치면요. 얘는 계속 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보고 어때요? 아, 저놈이 장난치는구나 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차가 오는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장난치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장난치는 동안 얘는 계속 서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가 차 판매할 때 자율주행 기능 우리나라에 팔겠다고 선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걔네들이 이야기한 거는 미국하고 지금은 일본 정도 수준이에요. 일본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진이 많으니까 도로가 다 어떻게 되세요? 아스팔트로 잘 돼 있고 정말 막 짜증날 정도로 얘네들은 도로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차선도 쫙 꺼져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테슬라 차가 오토파일럿이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만에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외국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걸로 만들고 우리 걸로 사업화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계속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 모든 제품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R&D, 데모 실정, 그리고 인더스트리하고 프로덕션 이 세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은 R&D 정도 수준에 있는 걸 가지고 프로덕션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좀 많다는 겁니다. 아우디가 2015년에 CES 때 라스베가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한 900km 자율주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우디 차량 한 대만 그걸 주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옆에 다른 아우디 차량이 이렇게 세프티 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짜고 시나리오 만들어서 주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우디가 곧 뭡니까? 완전 자율주행 차나 아니면 그런 차가 나오는 걸로 시장이 자꾸 착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착시도 있다는 거고요. 레벨에 대한 착시도 이거 중요합니다. 자, 니자의 레벨 4가 레벨 3보다 무조건 상품성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건부 자율주행차보다 상품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만입니다. 레벨 2만 2라도 지금 현대자동차 HD에도 상품적인 그거를 잘 만들어서 고객이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레벨 3, 4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상품이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레벨 4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레벨이 높으면 다 좋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는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조심되게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업체가 제대로 된 자동차 업체라 그러면은 니자나 SA의 레벨 몇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제품이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동차 업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이 레벨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업체 현황은 아까 정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아직도 초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르노나 또 아니면 BMW에서 도심 내 아니면 주차 관련 쪽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을 출시하겠다 아니면 출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MW가 2015년인가 그때 14년인가 15년에 7 시리즈에
발레 파킹 주차했다고 했는데 원격 자동 주차 그 출시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차고 앞에 가서 스위치 내리고 나서 스위치 누르면은 전진 후진하는 겁니다. 얘가 발레 파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얘가 막 알아서 주차 공간 막 찾아가서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빌딩에 와가지고 제가 내리고 나서 그냥 스위치 누르면 얘가 지하에 막 알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빈 곳에다가 주차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르노에서 2016년 빠르면 올해요. 닛산에다가 도심 내 자율주행 자동차를 먼저 세계 최초로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용이 들어가 보면은 트래픽 잼 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교통 체증 생겼을 때 앞차만 졸졸졸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거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핵심 기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 됐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제 나름대로 어떤 관점에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뭐 완성차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쪽에 SI도 잘하고 하니까 이 세계 수준이라고 볼 때 시스템 업체 쪽으로 이렇게 부품 산업으로 내려버리면 정말 이게 암담하고 이것도 관련된 서비스 산업까지 연계시켜 버리면 진짜 플레이가 없어요. 정말 세계 시장에 이렇게 경쟁할 만한 아직 플레이어가 육성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할 게 많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만 준비하면은 충분히 뭐냐면 이 시장도 우리가 좋은 시장, 좋은 그 시장으로 만들 수 있고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단순한 어떤 그런 자동차 기술이 아니고 IT나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플랫폼이라든지 또 거기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걸 잘 도입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글로벌 품질 쪽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모든 전장품도 ISO 26266이라는 어떤 그 자동차 전장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펑셔널 세이프티라든지 기능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페일 세이프티라든지 보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또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민간에 가면은 정부 쪽에서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정부 쪽에 가면은 민간에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특히 이야기할 때 미국 업체들 이야기 잘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저렇게 잘하고 있고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이걸 왜 도와주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민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하고 구글은 걔네들은 자동차 산업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드는 관점이니까 그쪽을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업체들하고 같은 지금 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다스라든지 이런 쪽에 통합하고 하는 고도화하는 쪽은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자동차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이런 쪽입니다. 이런 시스템 개발이나 차량 개발은 민간에 맡겨놓어도 잘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핵심 부품은 다 해외 걸 사오고 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부품 산업 육성 관점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은 민간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레벨 3, 4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왜 이거는 자동차와 인프라가 협조가 되든 통합이 되는 이런 모델로 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서 개발되는 부품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수직 계열적인 그런 생태계가 아니고 내가 솔루션만 있으면은 모든 수기업에다가 다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수평 분업적인 생태계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개발했는 결과물이 A라는 특정한 수기업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인프라하고 연계되어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을 새로 좀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면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로봇택시라든지 로봇 셔틀입니다. 이거 뭐 로봇 셔틀은 세계 한 6, 7개국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로봇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개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대나하고 ZMP라고 해서 자동차 업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ICT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어떤 기술 개발이 아니고 실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해서 여기서 실제 사업성이나 그리고 상품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증 사업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준비 중인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자율주행 산업융합 혁신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SK텔레콤에서도 좀 관심 갖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의 우리나라의 동향. 아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그 질문 하나와 네.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전기구동차가 내연기관차 대비 갖는 메리트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 물어보셨습니다. 예, 우리나라 핵심 기술 관련해서 경쟁력은 보면은 좀 아직 좀 많이 취약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품 산업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그 뭐 핵심 부품이 레이더나 또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또 카메라, 영상 센서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산업부 산하의 산업 그 상계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델파이 조사를 했더니 기술력이 한 8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당연히 뭐냐면 내연기관보다 전력구동 쪽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퓨얼셀 쪽이 용이하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뭐냐면은 이제 차량 제어에 대한 모션 제어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내연기관도 사실 굉장히 이 모션 제어를 하기 용이하도록 이렇게 플랫폼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너무 뭐냐면은 이래 전력 기반 차의 어떤 자율주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잘 이렇게 협조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연기관차를 가지고도 충분히 자율주행 기능 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한 분 정도 받고 싶은데 계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해 감사합니다. 주신 이재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